콜라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전역에 퍼진 이 콜라가 어떻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고유한 음료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콜라의 생존 전략은 바로 콜라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으로 진출한 콜라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한 가지 걸림돌이 발생했어요. 뭐죠? 은비 씨, 네. 인기가 많을수록 시기, 질투, 그리고 뭐가 많이 생길까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바로 따라하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달달하면서 탄산에 톡 쏘는 콜라 구이의 맛이 인기를 끌면서 콜라를 따르는 유사 제품 내지는 모조품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 콜라병은 만드는 지역과 공장에 따라 가지고 병 모양이 통일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조품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조품들이 병 모양에서 라벨, 심지어 광고까지 따라야 했던 거예요. 일단 저 왼쪽에 있는 게 버밍햄에서 나온 콜라병이고요. 오른쪽은 코카놀라라는 병이에요. 코카놀라요? 네. 와, 그래놀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코카놀라를 보면 직선 모양의 평범한 병 모양은 물론이고 병에 새긴 곡선 모양의 글자나 로고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똑같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오는 스펠링 K를 C와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오, 이건 진짜 비싸다. 샐러리 콜라 먹고 싶지 않은데요. 샐러리 콜라. 자세히 보면 마름모꼴 모양의 테두리에 글자가 있고 가운데 있는 제품명이 콜라구이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거의 똑같아 보이죠.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 은비 씨, 네. 이렇게 라벨까지 콜라랑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약수합니다. 당시 콜라를 따라한 라벨은 한둘이 아니었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부터 킹콜라, 프린스콜라, 그리고 코크올라까지 콜라와 비슷한 라벨 모양을 병에 붙인 유사 제품들은 정말 많았고요. 라벨만 보면 콜라를 한 번에 구별하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하네요. 교수님, 콜라를 사려면 이거 뭐 사실 뭐 이게 진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네요. 예,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회사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만든. 이게 뭐였을까요? 콜라병 디자인 뽑기 대회? 예, 병의 디자인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500의 어떤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한 걸로 돼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내지는 깨진 병 조각들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그 결과 1916년이 되면은 한 유리병 제조업체에서 디자인한 콜라병 모양이 채택이 되죠.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예.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콜라병이 통일되면서 콜라는 자신만의 정체성,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된 거예요. 와,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 근데 은비 씨, 콜라병이 통일되기까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한 분들이 그 콜라에 대해 찾다가 이름이 비슷한 코코아 열매에서 디자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열매? 네. 그래서 병의 모양을 잘 보면 코코아 열매를 본딴 모양이고요. 약간 이런 주름. 저 굴곡, 네. 주름이. 이런 게 있네. 네. 그리고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콜라가 또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동원했죠? 자, 콜라사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코카콜라 만드는 제조법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나요? 아, 그쵸. 예.
Coke knows the marketing power of the Mystique. Officially, there is only one written copy of the secret formula, and it's locked in a vault of an Atlanta bank. 전 세계에 몇 명 레시피. 모른다는 그 레시피. 네. 맞아요.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뭐 전 세계 2명이라는 둥.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도 안 탄다는 맞아, 둥. 그런 예,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한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냥 괴담처럼 이게 약간 신화처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도 콜라 만드는 제조법은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캔들러는 콜라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원액에 들어가는 물품 번호를 성분에 대해서 물품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류해요. 예를 들어서 설탕은 1번, 캐러멜은 2번, 진짜. 카페인은 3번 이런 식으로 표기해놨어요. 오. 그래서 콜라만의 어떤 고유한 맛을 나게 하는 원료의 성분을 7X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비밀 성분이 뭔지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비밀 성분을 미지수인 X로 표시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비밀은 콜라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 X가 도대체 뭐야? 불쏘세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구축한 이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음료로 떠올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야지.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이 뒤따르는 거예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경제 규모가 영국의 거의 2배가량이 돼요. 와. 거기다가 유럽은 어쨌건 승전국이건 패전국이건 전쟁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전쟁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미국이 어떤 채권 국가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승전 국가인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서는 사실은 이제 넘버원 자리로 올라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대중 소비 사회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가 여러분들 포드차 얘기 들어봤을 텐데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포드차의 일관된 조립 라인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제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고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욕구가 점차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소비지향적이고 저축보다는 소비에 관심이 있고 여가에도 관심이 많고 뭐 쾌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고 봐요. 파티. 야, 파티. 그리고 이때 콜라는 소비 욕구로 충만한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 방법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광고업자, 심리학자, 홍보 전문가, 시장조사 연구원 등을 고용해서 와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광고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광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북극곰을 데려오기 시작하나요? 아하. 스키를 타고 있네. 놀고 난 후 갈증에 대한 해답. 일할 때나 놀 때나 갈증을 해소하세요. 갈증이 날 때 이것만한 게 없죠. 자, 여기 세 개의 광고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올 것 같습니다. 갈증 갈증. 해소. 갈증에서. 네, 또 운동? 다 맞는 얘기죠. 스포츠로 여가 활동을 즐긴 후에 콜라로 갈증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소비 속에서 여가 생활도 즐기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죠.